지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는 격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초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폐쇄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며 시대를 역행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북한은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후 1995년 찾아온 대홍수는 251억 7천만 달러, 오늘날 한화로 약 3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힘과 동시에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 전반을 마비시켜 본격적인 북한 붕괴의 서막을 올렸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순식간에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었지만, 김정일은 이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고 그 결과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굶주린 인민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했고, 나무 껍질이나 옥수수 뿌리를 씹어 먹으면서 버티거나 심지어 비료나 땔감으로 사용되는 이탄이라는 것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고난의 행군 시기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는 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에 허덕이던 인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한 결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시장 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이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김정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마당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을 회수해 자신의 배를 불리려 했고, 이 생각은 곧 북한의 물가 폭등으로 번져 재정이 위축된과 동시에 북한 인민들의 불신으로 번지게 되면서 북한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시기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북한에 찾아온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를 지나 김정일의 완전한 독재 체제 아래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된 북한.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었지만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공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인민들은 자신의 가족, 주변 사람 또는 어깨너머 알고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시기를 겪었음에도 철저한 세뇌 교육으로 인해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가 잘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이 상황은 김정일의 보여주기식 선언에 불과했고, 이후에는 국가 총생산량의 30%를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군대를 광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결과 김정일은 북한의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협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 방식인 선군 정치를 내세웠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인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력 착취와 인권 탄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불만을 표출하지 못한 채 살아남기 위해 김정일을 따라야만 했죠. 그렇게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 김정일은 이 상황을 토대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수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바로 핵 개발이죠. 북한은 지난 6.25 전쟁에서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일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죠.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에 접어든 이후 소련의 지원을 받아 꾸준히 핵 개발을 이어오고 있었고,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뒤에는 국제사회의 이야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소로 핵 개발을 감행하게 되죠. 결국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핵화로 이끌려 했고, 북한은 각종 에너지와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자신이 가진 핵을 필두로 위협을 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이르렀어요. 하지만 김정일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얻어낸 자원을 기반으로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이루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면서 인민들은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척박한 환경에 노출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북한의 인민들은 길거리로 나와 당의 눈을 피해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과 척박한 삶의 연속이었던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시장 경제체제 형태의 장마당을 탄생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소수의 인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특성상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들도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배급을 하질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인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마저 당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인민들이 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큰일 날까봐 암묵적으로 장마당을 합법화하는 뉘앙스를 보여줬던 것이었죠. 이 말을 다시 해보면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장마당을 모른 채 했다는 거고, 이후 김정일은 장마당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2003년 3월 무렵에는 시장은 인민 생활에 편리하고 나라의 경제 관리에 유리한 경제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기도 하면서 종합시장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마당에서 거래를 이어오던 북한 인민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장마당을 이용해 돈을 모아 북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돈주라는 신흥 부자 계급이 탄생하기도 했죠. 당연히 이 상황은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한 김정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장마당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돈의 맛을 본 인민들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습득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 각종 분야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인민들의 노동력은 물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질 게 뻔했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북한 당국은 경제적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 꼴을 지켜볼 수 없었던 김정일은 지난 2009년 장마당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장마당은 북한 인민들에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었죠. 당에서는 배급도 안 해주고 또 노동을 해도 적절한 보상도 안 해주다 보니 장마당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때문에 당시 김정일의 선택은 인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당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먹고 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인민들은 결국 당에서 진행한 단속에 반발을 일으켜버렸죠. 이로 인해 김정일의 장마당 폐쇄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시기 장마당에서 영향력을 키운 돈주들은 아예 권력을 쥐고 있는 고위급 간부와 결탁해 자리세를 명목으로 돈을 주고 단속을 피해가는 등의 부정부패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김정일의 눈의 가시는 더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2009년 11월 30일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화폐개혁입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화폐개혁이라는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죠. 그리고 만약 이 화폐개혁에 성공했을 때는 경제적인 위기와 불안정,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정부 체제를 세우거나 국가의 금융체계를 현대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얽히고 설킨 어려운 과정이 이어지면서 효과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적절한 시기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실시한 화폐개혁의 경우 김정일을 위기로 몰아넣은 최악의 정책이자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김정일이 당시 내세운 화폐개혁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당국의 지배력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민들이 보유한 통화량을 흡수하고 장마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은 뒤 시장 거래를 통제해서 국영 유통망을 강화하는 단계를 밟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북한은 이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기존 화폐와 신권은 100대 1의 가치로 교환해주겠다, 다시 말해 100원짜리 화폐를 가지고 오면 1원짜리 신권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북한 당국은 기간 내에 바꾸지 못한 화폐들은 휴지 조각으로 바뀔 거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로 인해 인민들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화폐를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한 가구당 최대 10만원까지만 신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인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평생을 바쳐 돈을 모았어도 10만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당에다 갖다 바쳐야 했다는 거죠. 이건 화폐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가구 전체의 재산을 신권으로 억지 통일시켜버린 뒤 모든 인민들의 전 재산을 휴지로 만들어버린 건데, 실제로 북한의 화폐개혁 시기 금융업에서 종사하던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3,000원이었지만 한 여성이 평생을 짐꾼 일을 하면서 700만원을 모아 신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대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아들이 10년 동안의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사주는 게 꿈이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이 진행되면서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90만원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 노동자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인민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었기에 북한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순진한 인민들은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면 고위 간부들은 화폐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들을 달러로 교환해 두었다고 하죠. 결국 북한의 화폐개혁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인민들이 떠안게 되었고, 분노한 인민들은 그동안 세뇌교육과 김씨 일가의 공포정치 속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김일성이 그려진 화폐를 태워버리거나 강가에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리 없었던 북한 당국은 수령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기존 화폐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또 금지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잡아다 처벌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못지않게 척박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 삶의 희망을 잃은 수많은 인민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닌 화폐개혁의 여파로 찾아온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화폐개혁 직후에는 북한 인민들의 주식인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009년 9월 기준 1kg당 2,399원이었던 쌀값이 2009년 12월에는 1kg당 50원으로 떨어지면서 불과 두 달 만에 48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었죠. 하지만 이 상황은 얼마 가지 못했고 이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북한에서 순식간에 통화량을 늘린 여파로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던 쌀값은 화폐개혁 이후 201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010년 3월 1kg당 499원으로 상승했고, 1년이 지난 2011년 3월에는 1kg당 2,025원,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1kg당 6,333원까지 폭등하게 되었죠.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의 쌀값이 127배 폭등한 상황이었고, 분석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타난 결과 북한의 쌀값은 화폐개혁 이후 최대 260배까지 치솟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이와 동시에 달러당 환율의 경우 2009년 9월 달러당 3,825원이었으나 화폐개혁 직후 달러당 60원까지 하락했었고, 2010년 3월에는 달러
달러당 869원, 2011년 3월에는 달러당 3,138원, 이후 2013년 3월이 되면서 달러당 8,269원으로 집계되면서 3년 동안 143배에서 최대 170배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이 시기 북한에서 나타난 물가 상승률은 최대 14,500%,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기록돼 북한 당국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곧 안 그래도 힘들었던 민생 경제를 악화시켰고 내수 시장 활동이 침체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 영향은 이내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당시 북한의 인민들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또한 인민들은 더 이상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기 시작해 돈이 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았고 모두 달러로 환전해 책에 꽂아놓거나 장롱 속에 보관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 재산을 유지하려 했었죠. 이 말은즉 북한의 중앙은행은 이름만 그럴듯하게 있어 보일 뿐 실속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북한 당국의 그 누구라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았고 북한의 경제 상황과 민심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모든 총대를 맬 희생양이 필요했기에 북한의 고위 관료이자 노동당 재정계획 부장이었던 박남기라는 인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때 박남기를 용광로에 던져 흔적도 없이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 바로 북한의 제3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김정일은 화폐 개혁이 진행되기 불과 1년 전인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등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실제로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였던 2009년 김정일은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하면서 자신을 대신해 북한의 엘리트 간부들을 감시하도록 만들었고 이내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하나씩 후계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정은은 초대 지도자 김일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낙인 찍히면서 그리 크게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북한의 후계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을 위해 김일성의 직계 가족을 뜻하는 말이지만 김정은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백두혈통이 아니었어요.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자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이는 북한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출신의 무용수였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에 따르면 고용이의 아버지 고경택은 제주도 출신으로 밝혀져 김정은의 뿌리는 백두산이 아닌 후지산과 한라산이 섞여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결국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었던 김정남을 후계자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왔을 때 김정일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먼저 김정남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권력 세습의 후계로 지목되었으나 스위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일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남과의 마찰이 잦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1년 5월에는 김정남이 위조 요건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나리타 공항에서 적발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이 상황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한을 벗어나려 한다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김정일은 이때부터 김정남을 철저하게 외면하게 되었고 김정일의 차남인 김정철의 경우 애초부터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건강성의 문제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죠. 하지만 당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위기,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해 인민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었고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약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당과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했던 반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공식 후계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인민들과 격리되어 있었던 미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17일 선군 정치를 앞세워 북한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죠. 결국 27살의 김정은은 혼란스러웠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북한의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고위 간부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후계자 수업 기간도 워낙 짧았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이렇다 할 정치 경력도 없었기에 북한을 이끌어갈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로 인해 김정은은 권력을 잡고 있던 이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최고 지도자의 막강한 권위와 통제력을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이때 김정은이 선택한 길은 다름 아닌 권력 장악을 위한 공포 정치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집권 초기 당시 그의 정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제거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 2013년 사망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었죠. 장성택은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중앙위원, 비서국 행정부 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외화나 중국과 관련된 업무를 도맡고 있었기에 북한의 경제 분야를 꽉 잡고 있었던 실권자였어요. 아무래도 외국과의 접촉이 많았던 업무를 하고 있었다 보니 장성택은 비교적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내 핵을 포기한 뒤 개혁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나아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에 김정은은 장성택이 가지고 있는 영향은 북한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의 권력에 가장 위협적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해버린 뒤 김정은만의 북한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죠. 다름 아닌 김정남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생전 김정남을 외면했었다고 해도 김정은을 탐탁지 않아 했던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김정일의 장남이었던 김정남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김정남은 북한을 떠나 약 15년 동안 해외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김정은은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싹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김정은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어요. 이외에도 김정은은 수많은 인민들에게 자신의 공포 정치를 과시하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인물들을 제거해 나갔고, 그 결과 인민들은 또다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김정은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모셔야 했죠. 하지만 공포 정치로 북한을 장악한 이 상황은 분명 한계가 존재했기에 더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격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북한이 고난의 행군과 화폐 개혁 등의 시기를 겪으며 북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보니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 인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민들에게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실제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인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장마당의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인민들은 다시 길거리로 나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고, 당에서 이를 모르는 척 용인하는 듯 했지만 사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진짜 속내는 다름 아닌 핵무기였죠. 먼저 김정은은 지난 2013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 어느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뜻하는 병진 노선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민들의 반발심을 재워야 했기에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풀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 인민들이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당에게 바칠 노동력이 마련될 수 있고, 김정은은 인민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성된 자원이나 경제적인 비용을 핵실험에 쏟아부을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을 무시한 뒤 핵실험에 매달리기 시작했는데, 지난 2016년 김정은이 병진 노선을 선언한 이후 첫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술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족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았던 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바다까지 날아갔던 것이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기술력을 성장시키는데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국제사회가 아니었죠.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핵미사일과 같은 무기로 위협을 가할 때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시 북한의 외화소득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석탄 수출 금지령이었죠. 그렇게 북한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2017년 1월 북한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붙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의 행보는 더욱 대범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도발하더니 이후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다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죠. 사실 이 주장은 북한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보니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미국이 정황을 파악해본 결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결론지었죠. 이에 김정은은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경고하는 데 이르렀고, 전 세계 명실상부한 패권국 위치를 고수하고 있던 미국은 북한을 향해 세계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엄포를 내놓기도 했죠. 그러나 김정은의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때 북한이 진행한 핵실험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3배 수준으로 파악되면서 북한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이르렀죠. 실제로 김정은은 같은 해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위 수출품인 섬유 의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켜버리면서 고강도 경제 압박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겪음과 동시에 세계 각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어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망하지 않고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 과거부터 세계 각국에서 돈을 빌린 후 아직 갚지 않은 돈은 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고 하는데, 수많은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이유, 다음 지식 가이드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